대사관 직원 입에서 상대 나라 총리의 목을 자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 그냥 인터넷 혐오 댓글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올렸다가 지은 표현입니다. 외교관 입에서 나온 이 한 줄의 말이 지금 동북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한마디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면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부, 관영 매체, 대사관, 총영사관까지 총동원해서 일본을 향한 압박을 시작합니다.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일본 영화 상영도 줄줄이 취소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그 표현입니다. 더러운 목은 잘라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왜 총리의 한마디와 외교관의 한 줄 댓글이 여기까지 위기를 키웠을까? 그리고 이 격한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그저 피해자로 끝날까? 아니면 새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최근 중일 갈등의 촉발과 격화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 떨어지는 방식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겉으로만 보이는 동북아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꽤 안정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같은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에 들어가 있었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의 재개 얘기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관광과 유학, 콘텐츠 교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중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경제와 문화는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한마디가 나오자 이 안정의 껍데기는 금세 깨졌습니다. 중국은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합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일본이 개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항공권 환불을 허용합니다. 여행 플랫폼에는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일본 호텔과 상점들은 일제히 예약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논란 이후 이어지던 불신이 다시 강하게 살아납니다. 일본 영화의 중국 상영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문화 교류도 타격을 입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긴장이 높아집니다. 중국 해경선과 무인기가 센카쿠, 중국식 표현으로 자오위다오 주변에 출몰하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동중국해, 대만 해협, 오키나와 인근까지 긴장선이 촘촘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터져 나온 게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그 한 줄 댓글입니다. 외교관이 타국 지도자를 향해 사실상 폭력적 위협을 가한 이 표현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야당, 언론까지 나서서 총영사 추방을 요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화되어 가던 동아시아. 하지만 이 사건은 안정이라는 껍데기가 얼마나 얇았는지, 그리고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시대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중국과 일본 사이 동중국해 한복판에는 작은 섬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자오위다오, 대만에서는 자오위타이라고 부르는 섬들입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돌섬에 가깝지만 주변 바다는 중요한 어장이고 해저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 일대는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는 해상 물류의 심장부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이 바다가 막히면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출선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바로 눈앞 바다에서 다른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리와 자원, 해상길 자체가 이미 갈등의 씨앗인 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안보법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몇 해 전 일본은 안보법을 개정해 동맹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생존 위협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표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총리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군사 대응도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시나리오 설명이 아니라 대만 문제에 일본이 직접 뛰어들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적 언어의 톤을 확 높이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끌어와 비판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긴장과 안보법의 문장이 만나고 대만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겹치면서 한 문장과 한 줄 댓글이 동북아 전체를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외교관 발언 이후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장면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발언입니다. 그는 일본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멋대로 들이밀고 들어온 더러운 목은 망설임 없이 잘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립니다. 일본어 표현 그대로 보면 훨씬 더 노골적이고 거친 말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직책을 가진 외교관이 공개 계정으로 특정 타국 수상을 겨냥해 사실상 신체 훼손을 언급하는 글을 올린 거니까요. 일본 정부는 즉시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합니다. 여당과 야당, 언론에서는 총영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쏟아집니다. 외교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개인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수습하면서도 다른 자리에서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계속 내놓습니다. 즉, 표현만 다를 뿐 메시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대사관과 외교부의 말 전쟁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언을 과거 침략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하고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 경고합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중국이 경제와 여행, 문화를 무기로 삼아 압박한다고 비판합니다. 셋째, 이 말 전쟁은 곧바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알리고 항공권 환불과 예약 변경을 허용합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일본 호텔과 상점, 관광지는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막혔고 일본 영화와 드라마의 중국 상영은 연기되거나 사라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중국 내 일본 브랜드에 대한 감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중국 해경과 드론이 센카쿠 주변으로 더 자주 올라오고 일본은 자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긴장은 점점 더 자주, 더 자극적으로 화면에 등장합니다. 넷째, 이 모든 파장이 한중일 3국 협력의 판까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연기되고 3국 정상회의도 분위기상 빠른 시일 내 열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 나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경제, 환경, 보건, 청년 교류 같은 의제들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 총리의 발언과 한 총영사의 댓글이 관광, 수산, 영화, 바다의 긴장, 3국 회의 일정까지 동시에 흔든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외교의 차원입니다. 지금 구도는 미국과 일본이 한쪽에, 중국이 다른 쪽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정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중국은 일본을 향해 군사적 경고를 보냅니다.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일본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어느 한쪽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서도 동북아 안정을 중요시한다고 원칙적인 언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걸 단순히 눈치 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삼국 대화가 다시 열릴 때 중일 사이의 강한 언어와 행동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맡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일뿐 아니라 미중 갈등에서도 한국은 여러 차례 완충 역할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높을 때는 낮은 톤을 유지하고 대화의 기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협력 의제를 제안하고 판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경제의 차원입니다. 한국 수출은 여전히 중국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은 비중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부품과 소재, 장비에서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일본 기업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중국 기업은 일본 대신 다른 공급처를 찾으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회가 생깁니다.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 수출 국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리고 콘텐츠까지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이 서로를 믿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될수록 중간에서 품질과 신뢰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공급처, 기술 파트너, 생산 거점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한국의 이름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에 공급하던 우리 기업들이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과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설계하는 속도와 지원이 따라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일 갈등은 우리에게 위험이기도 하지만 체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셋째, 문화와 인적 교류의 차원입니다. 중일 갈등 때문에 삼국 문화장관 회의가 미뤄지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화와 드라마, 관광 교류가 줄어들면 이 공백을 메울 제3의 파트너가 필요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콘텐츠와 관광을 줄이게 되면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 콘텐츠와 관광은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도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부담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만 본다면 불안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한국의 역할 공간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 허브, 관광 허브, 청년 교류 허브로 더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준비입니다.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믿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잘 쌓아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더 바빠진 나라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 않으면서 금융과 물류, 법제도, 교육을 정교하게 설계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허브가 되었죠. 미중 어느 쪽이든 서로 직접 만나기 부담스러울 때 싱가포르는 그 공간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생산을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던 공장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공장,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싸움을 피하고 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을 먼저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권 수출 국가이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K컬처까지 산업과 문화의 조합이 독특한 나라입니다. 수출 구조도 예전처럼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동남아, 중동, 인도로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 조금씩 방향을 틀어온 결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질문입니다. 중일이 싸우든 말든 한국이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선점해야 할까? 기술 허브, 공급망 허브, 문화 허브, 외교 허브.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조합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현실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분명히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이미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고 중국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대신 다른 지역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리는 구조에서 이제는 중국이 재채기를 해도 한국이 어느 정도는 감기약을 준비해 놓은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한중일 협력의 일정이 흔들리는 한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별도 채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긴장이 커질수록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나라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한국 외교의 실력을 보여줄 무대가 오히려 넓어지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경제 안보,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와 배터리의 기술 자립 같은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률 몇 %를 이야기하는 시기를 지나 우리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한 걸음 들어온 상태입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정치적 양극화, 특정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의존도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한마디가 전쟁과 경제, 문화까지 동시에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총리의 한 문장, 외교관의 한 줄 댓글이 관광과 수산업, 영화와 유학, 삼국회의 일정까지 바꿔놓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의 갈등은 남의 나라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이건 결국 우리 밥그릇과 일자리, 수출과 안보,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은 타고난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의 대상입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그랬듯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술과 산업, 전 세계가 소비하는 문화, 위기를 버텨낸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 지역에서 가장 피해지는 나라는 결국 한국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원한 샌드위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의 룰을 설계하는 중견 강국이 될 것인가? 외교의 파도를 피하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한국의 체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가?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 뛰어들지, 어떤 나라와 언어에 시간을 투자할지, 어떤 기준으로 뉴스를 보고 세상을 해석할지, 한국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10년 뒤 이 나라가 동북아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그 별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